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진짜 가치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돼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명한 정치인이죠. 낸시 펠로시의 최근 주식 거래 내역입니다. 네, 아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그쵸. 자료에 따르면 이분의 투자 수익률이 월스트리트 최고 전문가들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킨슨병 치료법을 완전히 바꾸려는 한 바이오테크 기업, 세레나 테라퓨틱스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두 이야기 같지만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된 전략이 보여요. 공통된 전략이요? 네, 바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스타가 빛날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숨겨진 조력자나 기반 시설에 주목한다는 점이죠. 아, 주인공이 아니라 그 무대 뒤를 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과 정치, 그리고 또 생명공학이라는 이 다른 두 세계에서 이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낸시 펠로시의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 주식부터 정말 의외 종목까지 아주 다양하던데요. 네, 그렇죠. 먼저 애플부터 볼까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주식을 대량으로 판 것처럼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숫자만 보면 4만 5천 주를 팔고 또 2만 8,200주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으니까 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펠로시가 애플에서 빠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죠. 그쵸. 하지만 이건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자료의 핵심은 그 직후에 그녀가 한 행동에 있거든요. 아, 바로 그 부분이군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포지션을 재조정했다고요? 네, 2027년 1월 만기에 행사 가격이 $100인 콜옵션을 새로 샀다는 건데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게 더 적은 돈으로 훨씬 더 큰 규모의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사실상 더 공격적으로 베팅한 거네요. 정확해요. 훨씬 적은 자본으로 미래의 주가 상승분은 그대로 다 누리겠다는 거죠. 잠재적 이익과 손실을 모두 극대화하는 방식이에요. 와, 이건 애플의 미래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애플의 AI 전략, 그러니까 시리의 구글 제미나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라든가 그 이슈가 있었죠. 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아이폰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자료에서는 그녀가 2022년에 대만을 방문했던 것과 이 투자를 연결짓기도 하던데요. 이건 좀 과한 추측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자료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녀가 과연 일반 투자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를 접할 위치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어떤 정보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애플의 공급망 다변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미중 무역 관계의 아주 미묘한 변화 같은 것들이요. 아, 물론 확증은 없죠.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거래라는 그 맥락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파벳, 즉 구글에 대한 투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요? 이것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꽤 크던데요. 네, 전체 14%나 차지하는 핵심 자산이에요. 여기서도 기존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실현한 뒤에 2027년 만기에 새로운 콜옵션으로 갈아탔어요. 애플이랑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네요. 완전히 플레이북이죠. 아니 근데 몇 년 동안 의회에서 빅테크 반독점 규제해야 한다고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랬죠. 근데 자료를 보면 그녀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거래의 핵심이죠. 이건 사실상 빅테크를 겨냥한 강력한 반독점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데 아, 거기에 돈을 건 거군요. 네, 베팅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료는 그녀가 전 하원의 의장으로서 그런 규제 논의의 내부 분위기나 그 정치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어쩌면 구글 클라우드가 국방부 같은 거대 기관과 계약을 맺을 거라는 정보를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하고요. 와우. 빅테크뿐만 아니라 좀 더 작은 AI 기업에도 투자했더라고요. 템페스트 AI라는 회사인데 이건 좀 생소해요. 템페스트 AI는 AI를 헬스케어 진단에 접목하는 회사예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암 같은 질병의 치료를 이제 개인에게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죠. 아하. 이 투자가 정말 흥미로운 건 타이밍입니다. 맞아요. 자료 보니까 2025년 초에 주식을 샀는데 단 8일 뒤에 회사에서 획기적인 AI 헬스엠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다고요. 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한데요.
그렇죠. 콜옵션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거의 300%나 뛰었다고 하니까요. 와, 근데 여기서도 그녀가 단순히 이익만 챙기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길을 택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네요. 네, 이 회사의 성공을 확신한다는 뜻이죠. 자료는 그녀가 과거 헬스케어 관련 법안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AI 진단 기술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와 빅테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종목은 정말 의외예요. 얼라이언스 번스틴. 이건 뭐 하는 회사죠? 앞선 종목들하고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기관이나 부자들의 돈을 굴려주는 금융회사입니다. 아, 기술주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초점을 맞춘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회사죠. 핵심은 8%에 달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군요. 그리고 투자 방식도 달라요. 레버리지를 쓰는 옵션이 아니라 100만 달러가 넘는 주식을 직접 샀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명백한 수비 전환 신호입니다. 수비 전환이요? 네. 그동안 기술주 위주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려왔는데 여기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더하려는 의도죠. 8% 배당금은 시장에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매년 꾸준한 수입을 보장해주거든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산을 지키면서 미래의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자료에서는 그녀가 연준의 비공개 브리핑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금리 정책 변화에 대한 힌트를 얻은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하고요. 자,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네요. 자료에서 진짜 금맥이라고 표현한 투자처,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건 그냥 전력 회사잖아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걸 AI 시대의 최고 투자처라고 부르던데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이 투자의 묘미입니다. 비스트라는 겉보기엔 평범한 전력 회사죠. 전기랑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네.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진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원자력 발전소예요. 아, 원자력이요?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먹는다는 건 들었어요.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라고요. 맞습니다. 샘 알트먼도 AI의 미래는 에너지 혁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와,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지만 원자력은 24시간 365일 꾸준하게 대규모 전력, 즉 기저부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아, 기저부하. 네,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셈이죠. 비스트라는 바로 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힌 곡괭이와 삽투자 전략이네요. 그렇죠. 어떤 AI 회사가 최종 승자가 될지 맞추는 대신 모든 AI 회사의 반빗이 필요한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한 거군요.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메타든 누가 이겨도 전기는 써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타이밍이 등장해요. 또요? 그녀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확보한 직후 비스트라가 메타와 20년짜리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공교로운데요. 그렇죠. 자료는 이런 대규모 에너지 계약이 성사되려면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의회 에너지위원회 같은 곳은 관련 내용을 사전에 브리핑 받는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즉 이 계약 정보가 공식 발표 전에 그녀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자료, 세레나 테라퓨틱스의 이야기도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맞아요. 펠로시의 투자가 어떤 기술이 이길까가 아니라 모든 기술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었다면 세레나 테라퓨틱스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가 쓸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요. 이것도 일종의 숨겨진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죠. 세레나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파킨슨병이잖아요. 미국에만 100만 명 가까운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병이 깊어지면 약효가 잘 안 듣는 오프 상태가 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건데 환자나 가족에겐 정말 끔찍한 경험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진행성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아포모르핀이라는 약이 있어요. 아, 약이 있긴 있군요. 네. 문제는 이 약이 알약 형태로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유일한 방법은 몸에 작은 펌프를 달고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계속 약물을 주입받는 거예요. 매일같이요. 상상만 해도 힘들겠네요. 매일 12시간씩 펌프를 몸에 달고 생활한다는 게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약은 효과가 있지만 그 전달 방식이 환자의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어떤 식으로요? 주사 부위에 딱딱한 결절이 생겨서 아프고 감염 위험도 있고요. 매일 바늘을 꽂고 펌프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죠. 아, 결국 많은 환자들이 효과가 좋은 걸 알면서도 몇 달 못 가서 치료를 포기해버려요. 약의 문제가 아니라 약을 전달하는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약효가 아니라 약물 전달 방식이라는 인프라의 문제였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레나가 등장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세레나는 SR-252라는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아이디어는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어떤 거죠? 아포모르핀을 장기 지속형으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딱 2번 간단하게 피하 주사를 맞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루 종일 펌프를 차는 대신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혁신적인데요. 네, 펌프도 튜브도 매일 겪는 바늘의 고통도 없이 일주일에 2번 주사 맞는 것만으로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약효를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와, 환자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즉 치료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게 아직 아이디어 단계는 아닌 거죠? 자료를 보니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요. 그럼요. 얼마 전 FDA로부터 임상 1비상 시험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어요. 아, 임상에 들어갔군요. 네, 이제 동물 실험 단계를 넘어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죠. 특히 505B2라는 신속 허가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이건 이미 승인된 약물, 즉 아포모르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회사의 기술력이나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경영진은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수십 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테크 기업 M&A를 성공시킨 인물도 있어요. 아, 믿음직하네요.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핵심 플랫폼 기술인 PZ 플랫폼인데요. 이 기술은 화이자가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사용했던 지질 나노입자 기술에도 라이센스를 준 이력이 있습니다. 와, 화이자예요? 네, 이건 이들의 기술이 이미 세계적인 기업에게 검증받았다는 뜻이고 파킨슨병을 넘어서 다른 질병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시장 잠재력은 커 보이는데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물론이죠.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레나는 아직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는 점을요. 그렇죠. 신약 개발은 성공 확률이 매우 낮고 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고위험 분야예요. 과학적 근거가 아무리 탄탄해도 임상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겠죠. 전체 파킨슨병 치료제 시장이 2030년에는 75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직접적인 목표 시장은 기존 펌프 치료에 고통받는 중증 환자 약 18만 명이에요. 이들은 더 나은 치료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오늘 두 가지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연결고리가 보이네요. 네, 낸시 펠로시의 투자는 AI라는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 있는 전력이라는 인프라를 꿰뚫어 봤고, 세레나 테라퓨틱스는 뛰어난 약효라는 장점 뒤에 숨겨진 약물 전달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요. 맞아요. 두 이야기 모두 표면 너머를 보라고 말하고 있죠. 네. 만족하는 대신 환자가 그 약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관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볼 때 당신의 시선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 플레이어에게 향하나로? 아니면 그 스타를 있게 한 무대, 조명, 전력망 같은 보이지 않는 생태계를 보고 있나요? 진짜 숨겨진 가치는 종종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어쩌면 진짜 금맥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기반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